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는 그 가격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폐쇄된 가격 시스템 자체적인 이게 아니고 열려 있다 그러면은 네. 인플레이션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그 함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밑바닥은 가격이 자기조정 시장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럴 적에 성립이 돼요. 시스템도 일정 부분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가격, 모든 상품의 상대 가격은 시장 스스로가 결정을 하니까 그 명목 가격, 화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통화량, 외부에서 주입되는 통화량에 의해서 변동되는 명목 가격의 변화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시장 자체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무슨 국제정치학 요소,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 요소, 뭐 심리학적 요소 이런 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다시 이 책 제목이 되는데 전쟁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큰 액터들 있잖아요. 먼저 올리는 놈이 장땡입니다. 왜냐면 상대 가격 체계에서는 한 놈이 먼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행동력이 크고 시장에서 권력이 큰 쪽에서 자기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게 또 전쟁을 촉발하죠. 딴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손해니까 힘이 센 쪽에서 그럼 나도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왜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요거 멍멍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옛날에 50년대 꿀꿀이죽 나눠줄 적에 딱 그 나눠주는 시간 앞에 그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을 엽니다. 그 5분 전이 되면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난리가 나거든요. 먼저 줄 서려고. 그걸 이제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전쟁에 있어서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가는 두드려 맞을 상황이에요. 요때는 가격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변하거나 뭐가 크게 변하거나 해가지고 개판 5분 전 같은 상황이 되면은 가격 결정력이 큰 행위자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화폐적 현상처럼 한꺼번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금리를 조나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가격 결정력이 크냐라고 하는 전쟁 같은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랑 올해 있었던 인플레이션도 그런데 그 올해 초에 겨우겨우 뭐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친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잡힌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유가 또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그러면은 돈을 풀었기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그렇게 하면은 달러 값이 올랐던 작년도에는 유가가 떨어졌어야 되고 달러 값이 떨어지 지금은 유가가 올랐어야지 정상인 거죠. 그렇죠? 통화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작년 통화 가치가 최고 좋을 때 유가가 올랐고 물론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도 계속 유가가 더 떨어지고 있고. 지금 유가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 두 가지일 텐데 여기서는 지금 막 예측들이 어긋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유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WTI로 한 87달러 정도 되면 멈출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한 종류가 있고 다른 부류들은 100달러를 뚫고 넘어갈 거다. 올해 상반기 안에 120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이게 경제적인 접근법이에요.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을 하는 거는 석유값이 너무 떨어져갖고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제적 조치니까 85달러 이상으로는 크게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접근인데 뚫고 올라갈 거다 쪽에서는 뭘 보느냐면은 지정학적인 갈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갖고 양다리 작전, 삼다리 작전을 써요. 지금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도 한 다리, 중국에도 한 다리, 러시아에도 한 다리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의 장기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85달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00달러를 확실하게 뚫을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겠죠. 만약에 후자 같은 양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의 장기적인 흐름도 경제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가져오는 어떤 여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문제는 않게 되겠죠. 네. 실제로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 그 유대인 자본인 그 드비어스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경기가 불황이면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가격을 더 올린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통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명품 가격이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그런 기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드비어스 그 회사 그게 또 유명한 그 복마전의 그 소문의 진원지인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 법칙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그 무기 시장이 있었고 원유 시장, 식량 시장이 있고 또 하나 이 다이아몬드. 특히 그 드비어스 같은 회사는 그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그 앵글로색슨의 음모다라고 하는 음모 이론하고도 막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은 회사인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사실 그 가격을 계속 올려주면서 이건 되게 좋은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는 소유 욕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소유욕. 근데 예전에 뭐 그 1900년대 초반에는 독일에서 나오는 책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거 읽어보면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21세기 지금 와서 보면 존재는 어딨어. 소유해야 존재하지. 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은 정말로.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의 현상을 갖다가 누가 바우만이었는가 누가 이제 만든 바우만 쓰레기 쓰시는 바우만이라고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9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존재 가치의 증명이 소유로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랑 관련이 있는 종류의 상품들은 그야말로 과시적 소비다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인플레가 나타나고 디플레가 나타나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옛날에 이제 과시적 소비 베블론이 얘기했던 거가 그 딱 지금 그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요. 베블론이 그거를 썼을 때가 미국이 빈부격차가 가장 컸던 그때 아닙니까? 1900년대 초반? 그때는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를 하면서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존재인지 보여줄게 했는데 지금 다시 그 시대가 100년이 지나서 도래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명품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 내가 그걸 존재함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걸 삼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사진 중에 슬며시 그 명품을 옆에 갖다 놓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명품을 품에 안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를 이렇게 동등시 싱크로 시키는 자기 동일시를 시키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지금 완전 현대에서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그런데 저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거 고대 수메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린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책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상품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식량 얘기 나오고 원자재 얘기 나오고 그렇죠. 이건 경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식량.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품 다 뭐냐면은 일반적인 시장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또 바깥에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시장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회계 기준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리고 하나는 은이에요. 이 보리는 그 일반인들한테 일반 그 민중들한테 그 생필품을 세금으로 받을 적에 그러니까 뭐 그 우유라든가 맥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생필품들 있죠. 요거를 세금으로 받을 때의 계산 단위는 보리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이나 부자들한테 좀 값나가는 세금 있죠. 이런 어떤 뭐 보물이라든가 뭐 특산물이라든가 요런 걸 받을 때 계산하는 계산 단위는 은이에요. 이 얘기는 옛날 고대 경제에서도 사람들이 재화를 바라볼 적에
이 볼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원자재 시장, 식량 시장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네. 은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귀금속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제는 사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제일 밑바닥 사람들의 생필품에 관계된 그 생활에 관계된 물품이 제일 밑바닥을 이루고 있고, 귀족들, 그 다음에 지배 계급이 소중하게 여기는 굉장히 값나가는 그 트레저, 제보라고, 보화라고 하죠. 요런 것들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양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회계 기준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이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성취는 그러면은 이 회계 기준을 궁극적으로 통일시키려면은 은하고 보리하고의 그 계산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1구르는 은 1셰켈하고 똑같은 회산 단위로 놓는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자재, 식량 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맨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대립 구조가 어떻게 보면 수메르 때, 바빌로니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계속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유냐 존재냐 어떤 때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소유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항상 그거는 연결되면서 예. 계속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문제가 그렇거든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보리에 가까운 물건 같으세요? 아니면 은에 가까운 물건,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물건 같으세요? 트럭은 보리에 가깝고, 그 예를 들어 1톤 트럭으로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포르쉐 그냥 소위 말하면 고급차, 슈퍼카는 은에 가까운 거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 저렇게 대기업이 지금 대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가. 이 기업들은 자기들 제품을 그러면 은에 가까운 물건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면 보리에 가까운 물건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겉은 은처럼 보이는 보리를 팔고 싶겠죠. 그렇죠. 네. 보리는 보리인데 네.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래갖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동차들의 어떤 그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은 은하고 보리라는 그 바빌로니아 시절의 그 회계 기준 두 개를 놓고서 저 자동차는 어디쯤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앞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투자자가 내가 하는 투자가 다른 사람한테 여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금융 투자를 하면서 나의 그 어떤 인생의 자유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되니 그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투자라는 걸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제가 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게 자칫 내 생각만 해가지고는 사회에 굉장히 어려움과 피폐함을 줄 수 있겠고 또 따지고 보면 지난 몇 년간 소위 말하는 이 금융투자 쪽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부자 순서를 쭈르륵 매기면은 사업체 대주주 사장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을 돌리는 사람들이 상위 랭커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이 뒤집히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졌고 이 책 막바지에도 보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크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보리 시장보다 보리 선물 시장이 막 10배씩 크고. 그렇죠. 쌀 시장보다 쌀 선물 시장이 10배나 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시스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금융이라는 거 따져 보면 실물의 파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그 예술 작품 두 개를 영화 두 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인데 그 지금 말한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과정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갖다가 폭로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갖고 이 다이아몬드 이거 야만스러운 짓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 영화니까 그래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네네네. 피 묻은 다이아몬드. 피 묻은 다이아몬드. 네, 두 번째는 말할 것 없이 그 유명한 명작인데 그 제임스 린 나오는 에덴의 동쪽인데 에덴의 동쪽이 이 투자 얘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원래 그 스타인백이 원래 쓴 소설이잖아요.
거기서 이 제임스 딘을 이 아버지한테 계속 뭔가 이제 구박을 받다가 형하고 제임스 딘 동생이 다른 점 하나가 그때 1차 대전 때인데 미국 자본가들 중에 1차 대전이 되니까는 곡물 시장 있죠.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그 요동을 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군 전쟁을 하니까는 네. 저걸 보내야 돼서 그때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벌어요. 제임스 딘이. 네.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아버지 저 돈 벌었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너 어떻게 사람들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임스 딘이 절망에 빠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스타인백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시절 그 20세기 초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윤리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실물이 굴러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걸게 돕는 게 금융의 역할이지.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버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그때 상황을 반영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도기님 말씀하신 거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19세기 사고방식이고 금융이 그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시장이 잘 유지가 돼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게 금융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게 예.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변태되는 거, 변신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예.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근데 어느 임계치를 딱 넘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뭔가 이제 달통을 하게 되어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했던 노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하루에 나는 매일 연봉을 벌어, 매일 월봉을 벌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실물시계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 여기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게 소수밖에 없으니 예. 소수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너무 당연하고 저는 금융하는 사람들이 뻔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융이라는 게 결국 실물의 파생이고 실물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뭐 예. 조금 요즘에 좀 뭐랄까 액티브하고 뭐랄까 어드밴스하게 돼가지고 사업을 할 사람한테 돈을 벌어줘서 그 사람이 돈을 몇 배로 리턴 받는 그런 그래서 좀 빠르게 예. 엑셀러레이터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근거라는 건 실물에서부터 그럼요. 시작하는데 가끔씩 보면 미국의 자본가들이 하는 얘기면 좀 뻔뻔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너무 뭐라 그럴까?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투기로 돈을 억만금을 버는데 예.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벌고 내 휴가가 중요한. 예. 이런 윤리 의식이 전혀 상실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화라는 것, 그 다음에 숫자라는 게 너무 가치 함몰적인 거예요. 예. 몰가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가치가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가치 사슬이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버튼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예. 생존보다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 관계에서 두 가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 도넛 경제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는데 네. 금융은 굉장히 유능한 하인인데 통제 안 하면 주인을 잡아먹는다. 맞네요. 예, 제가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에요. 금융은 경제 돌아가는 데서. 맞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국권 열쇠까지 다 줘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면요 집안 다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로 옛날 그리스 때 고대 그리스 때는요 네. 금융을 다 노예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 유대인들이 금융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건 유럽 중세고. 그래 중세. 예, 사실은 그것도 하층 직업이었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태인들만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유능한 그 노예들 중에 금융 계산을 워낙 잘해가지고서 인정을 받고서 자유민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요거 우리가 이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금융은 굉장히 유능한 하이니까. 사회 전체에서 이게 사회 전체 경제가 다 고르고 잘 될 수 있도록
잘 규제를 하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30년간은 모든 규제를 없애라, 다 탈규제해라 그래가지고 금융에 더 많은 자유를 줘라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기 핵심에 그린스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 반성할 때가 됐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그 ESG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 게 ESG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기님도 많이 들으세요? 아니 한때 작년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아니, 요즘에 오히려 좀 잦아들었고요. 작년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ESG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투자자들의 자각에 의한 투자자 운동이었거든요. 네. 지금 도기님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 초부터 한 20년 전부터 뭐 어떠냐면은 이 투자자들이 자기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진짜 그 수익만 보고 뛸 때가 아니고 우리가 버튼 하나 잘못 눌렀다가 어느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다 그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자. 네. 이 환경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어떤 기업의 그 가버넌스를 보나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트먼트를 하자라고 그래갖고 투자자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투자를 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ESG가. 네. 그러니까 ESG가 잘 되려면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런 투자를 했을 적에 어떤 사회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되고 그런 종류의 정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얘기가 엉뚱하게 돼가지고 ESG라고 하는 게 그냥 기업들이 더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좀 시세말로 좀 섹시하게 보이는 그런 걸로만 지금 얘기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ESG에 칼자루를 쥔 주체는 투자자들 본인들이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본인들이 환경에 대한 고민, 사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기업의 정의, 그 가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책임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ESG의 본질이니까 요거 들으시는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이거의 주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끝에 진짜 너무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ESG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공공선, 이 사회의 어떤 퍼블릭 굿 공공선이라는 거를 자본시장 안에 내재화시키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운동인데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더 이렇게 책임있게 나서는 게 중요한데 자꾸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그 빈곤의 가격, 프라이스 월을 보면서 이 진짜 말씀하신 마지막 그 ESG를 투자자 실천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익만 보고 달리다가 정말 한 부족과 한 민족과 나라가 절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지속 가능하고 또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세상이 온다. 예를 들자면 비버리스의 높은 곳에 담벼락을 높게 쳐도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운 사회? 저는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막 기관총 들고 지키고 있고 그죠? 그렇죠. 빈민들 오지 못하게 막.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의 풍요를 나누어서 옛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호혜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너는 안 돼. 나는 돼. 이렇게 하면 결국 증오가 쌓이면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도 또 무서워지고 심지어 여기서 투자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에 어마무시하게 큰 땅을 빌려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도망갈 준비 개인 제트기를 준비해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 투자자인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로 몹시 성공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혜적인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했고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그 지금 마지막 말씀 그거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그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속 가능이 뭐에 지속 가능이냐라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는 거냐 그런 좀 그 시니컬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ESG의 본질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동일한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책임성을 갖지 않고 막 그냥 돈 된다고 지금 말한 대로 막 뉴질랜드에 땅 사고 이러다 보면은
사자서 중에 공도동망이라고 있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기후가 위험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투자 자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ESG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꼭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투자 자체를 더 사회적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있어야 투자를 하고 투자의 대상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의 대상이 몰락해버리면 투자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환기를 해줬다는 측면에서 이 책의 그 철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읽어볼게요 했는데 읽어보고 오케이 이건 얘기 놔둬야 돼.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담까지 엮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출판사가 조금의 약간의 후원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의 우리 홍기빈 소장님, 홍기빈 선생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참 좀 아깝습니다. 저희 채널이 좀 커가지고 몇만 명씩 보고 이러면은 이제 홍기빈 선생님 여기 못 나와 바빠서 독이야 나 못 나와 바빠가지고 미안해 이럴 수 있는데 아직 요즘에 이제 책 쓰신다고 바쁘시다면서요? 예, 그 언제 나옵니까? 지금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 경제사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코로나까지. 예. 과욕 아니십니까? 그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1권, 2권이 다음 달에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한번 제가 빠르게 읽고 한번 대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보통 저서와 역서가 한두 권이 아니세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인데 도넛 경제학도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죠. 도넛 경제학도 재미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우리 빈곤의 가격 다음으로 도넛 경제학에 대한 대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도 있었는데요.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